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오동엽입니다. 소재를 혼합, 음, 궁극적으로 말해서 고분자 관점에서는 분자 수준에서 어, when 믹싱을 한다는 것을 이제 컴파운딩을 한다고 하는 건데, 컴파운딩 방법에는 연소성과 비연속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치 컴파운더와 컨티뉴어스 컴파운더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음, 배치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터널 믹서와 투롤 밀 두 가지를 배웠고, 어, 고무 산업에서는 스크류라든지 아, 로터의 사용이 제한되죠. 점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리 시간에 요즘 요리 방송이 많은데 반죽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런 리본 블렌더나 플래너리 믹서라고 해서 플래너리가 아, 저기 우리 지구가 저기 달 주변을 공전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전도 하죠. 자전과 공정을 통해서 어, 리본 모양의, 여기도 리본 모양인데, 리본 모양의 어떤, 로터가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젓는 건데, 어, 이 점도가 높으면 이 끼는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촘촘하고, 어, 이 조밀한 구조의, 요철보다는 이렇게, 어, 아니, 리본 블렌더나 플래너리 블렌더. 이거 아마 반죽하실 때 요리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 나선형의 크게 원을 도는 이러한 구조들이 고무를 혼합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인터널 믹서 이외에는 나머지 투롤 밀이나 플래너리 믹서나 리본 믹서가 오픈형이 많습니다. 오픈형. 그래서 사실 어, 가왕전의 고무들이 상온에서는 액체이기 때문에 유체이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150도에서 250도씩까지 우리가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믹서, 이 인터널 믹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로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컨트롤이 가능해서 이런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의 차이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컨티뉴어스 컴파운드로서 이 스크류가 나사가 그 벽에 꽂는 나사가 회전하면서 혼합하는 것을 스크류 익스트루더라고 합니다. 압출기, 한국말로 압출기라고 하고 나사가 한 개 달려 있냐, 두 개 달려에 따라서 싱글과 트윈 익스트루더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가 높은 물질에 대한 컴파운딩을 위해서는 익스트루더 대신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니더라는 걸 씁니다. 스크류는 촘촘하고 이 파인한 구조의 요철이나 그런 구조물에 의해 썼는다면 니더는 조금 성글게 생긴 이 리본 블렌더처럼 반원이 크고 그리고 스크류와 이 요철 사이에 간격이 좀 있는 그러한 리더, 이 반죽 위주의 리더, 트윈 스크류 익스트루더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 스크류의 어떤 조밀한 정도가 다른 것을 리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싱글도 멀티 스테이지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 용도를 싱글 스크류 가지고 한 번의 스테이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어, 이 혼합이라든지 아니면 디게싱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멀티 스텝으로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분자를 잘 혼합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가장 사실 정량적으로 혼합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뚜렷한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방법을 쓰는데 정성적으로 분산 제할됐냐 안 됐냐를 판별하는 방법은
A 고분자와 B 고분자의 각각의 유리 전이 온도가 있을 텐데 혼합이 잘 되면 두 유리 전이 온도가 흐릿하거나 없어지고 A와 B 고분자 유리 전이 온도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유리 전이 온도를 뚜렷하게 형성하면 이것을 우리가 혼합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혼합이 가장 잘 되는 대표적인 시리즈가 폴리카보네이트와 ABS 고분자 두 개를 혼합할 때 혼합이 굉장히 잘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카보네이트의 TG가 154도, 그 다음에 ABS의 TG가 100도 정도 되는데 혼합을 하면 106도 정도로 증가한 걸, 106도에서 107도 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베스트는 A, B 고분자의 각각의 TG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그 중간에 새로운 티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플랜 B. 두 번째로 좋은 거는 A와 B의 각각의 티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 사이에 티지가 약간 희끗희끗 보이는 거에 두 번째로 잘 섞이는 거고, 가장 최악은 A와 B의 티지가 각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서블 하다는 거는 제가 첫 번째에 A와 B의 TG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중간에 TG가 예쁘게 잘 나타나는 거를 이제 미서블하다. 가장 분자 수준에서 분산되는 거고 혼합성이 좋다. comparability는 A, B 그리고 새로운 중간에 TG 세 개가 각각 셋 다 나타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라는 과학자가 새로운 TG, 두 고분자를 혼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TG를 예측하는 수식을 만들었고요. 각각 웨이트 파트, A 고분자와 B 고분자가 무게로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활용해가지고 역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새로운 TG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식은 기원이 제 지식에 에, 기반으로 했을 적에 그 전기 저항식과 똑같죠. 전기 저항의 음, 프로그램이 좀 이상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전기 저항 구할 때 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사실 싱글 스크류 익스트루더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약자로 싱글 스크류 익스트루더 SSE를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혼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윈을 쓰지만 우리가 트윈을 배우기 위해서는 싱글 SSE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SSE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크류가 있고 이 나사죠, 나사. 스크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류를 감싸고 있는 이 통을 배럴이라고 합니다. 배럴. 밥그릇식이라는 뜻이죠. 호퍼. 호퍼는 이제 쌀알, 그 플라스틱 쌀알 레진들을 넣는 곳. 그다음 모터와 기어박스는 이 스크류를 여기서 회전시키는 거죠. 여기서 회전을 에, 시킵니다.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6번에서는 여기 힙밴드들이 있습니다. 이 배럴 주변으로 힙밴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열매와 열매 열과 매 사이에 열을 길게 발음할 수 있도록 점을 찍었습니다. 열매와 냉각수 등이 냉각 오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럴 전체를 식힐 수가 있습니다. 각 세션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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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른 온도로 기계적으로 여러분 설정할 수 있고 스크류가 여기 지금 여기가 모터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나사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나사를 그렸는데 모터가 여기서 돈다고 칩시다. 보통 우리가 드라이버를 여기 꽂아서 돌리니까 모터를 여기 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스크류에서 나사가 디자인이 이런 앵글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앵글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앵글을 가질 수도 있죠. 각 앵글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예측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터가 여기 돌면 이런 방향으로 누워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스크류 방향일 경우에는 어, 우리가 드라이버를 쪼을 때 이렇게 돌리면 지금 그 나사를 잠그는 방향으로 하면은 나사가 벽을 당기는 거니까 어떤 물질을 당기는 거죠. 푸는 방향은 미는 거니까 푸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나사의 이 그 스크류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이 앵글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니까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앵글을 봤을 적에 어, 이렇게 감겨져 있는 나사를 봤을 적에 드라이버를 푸는 방향으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푼다는 거는 우리가 나사가 벽을 미는 거기 때문에 고분자 물질을 앞으로, 어, 이, 어, 밀어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사를 파는 제 문법이 별로네요. 나사의 세계 공통적 방향, 세계 공통적인 방향에 대해서 봤을 적에 근데 스크류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누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겠죠. 스크류가 지금 이것과 다르게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눕는 방향도 있습니다. 스크류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가 디자인되어 있을 경우에는 쪼는 방향으로 가야지 밀어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의 기능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가소화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열 장치의 열과 압력이 필요합니다. 어, 가열 장치의 가열 플러스 기계적 믹싱에 의한 마찰력에 의한 가열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어, 그러니까 가소화를 위해서 가열 장치, 그 배럴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힛밴드들, 어, 거기에는 열매들과 냉각수들이 돌아다니는데 걔가 이제 온도를 올리면 컴퓨테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주변을 온도가 높은 열매의 기름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배럴을 데우겠죠.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녹이는 것. 그리고 스크류와 이제 그 배럴 사이에 벽에서 마찰력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열 두 가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하는 거죠. 결국은 가소화를 통해서, 혼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찰에 의하든 가열을 온도를 적절하게 해서 플라스틱에서 오버히팅이 안 되게 해서 디그라데이션과 색깔이 나빠진 디스컬러레이션을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혼합을 위한 가소화를 위한 열을 올리는 방법은 기계적인 마찰에 의한 것과 가열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압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가열에 의해서 가소화하는 것. 가소화를 해야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분자의 모양을 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합을 이루는 거죠. 혼합을 달성하는 건데, 시어에 의한 것. 시어 레이트는 이제 스크류 회전 속도와 그리고 스크류와 스크류 사이의 벽면의 사이에 그 두께, 어, 그 두께가 좁으면 좁을수록 시어 레이트가 증가하겠죠. 여러분들이 저랑 유변학 시간에 배웠듯이 그리고 그러한 시어의 강도 플러스 강도가 시어를 가해주는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혼합하느냐가 얼마나 잘 섞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백플로우를 주는지 혹은 힐릭스 앵글을 얼마나 주는지 아까 방향이 어, 힐릭스가 방향은 유체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힐릭스가 얼마나 눕느냐 쓰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의 하이트 이
이 스크류와 이 벽 사이의 높이가 시어 레이트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높이, 하이트가 중요할 거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으로 이 디볼라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아, 플라스틱 내에 잔존해 있는 습기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트랩된 기체라든지 아니면 유기용 매들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류의 비가 중요합니다. 통상 이 배럴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길이의 함수인데요. L 바이 D 레이오는 길이 나누기 다이아미터가 되는데 결국은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에스펙트 레이쇼, L 바이 D 레이쇼가 길어지는 건데 길수록 사실 통상적으로 좋은 장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긴 스크류는 지금 제가 기본 익스트루드 한 사이클을 설명드릴 텐데 피딩 존과 컴프레션 존과 미터링 존 세 개를 나눌 건데 이것이 한 사이클인데 이 한 사이클을 어, 짧으면 한 사이클 돌기도 버거울 건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기본 한 단위인 이 사이클을 여러 바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스크류가 배럴 안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쿨링 및 썸머 커플이 달려 있는 배럴에는 이 주변에 썰머 커플 열매에 의해서 이 배럴을 데우, 데우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또 냉각 오일들이 돌아다니면서 쿨링 자켓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스트루더의 영역에 따라서 호퍼를부터 이 토출구까지의 각 영역을 회사의 그 익스트루더를 생산하는 기업의 역량과 이 스펙에 따라서 여러 영역에 따라서 멀티 템퍼레이처한 그런 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 오늘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채널의 뎁스입니다. 채널의 뎁스는 루트 다이아메터, 이 기둥의 다이아메터와 이 배럴 벽과의 높이를 말해서 얘가 결국 쉬어를 발생시키는 높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 스크류 이 부분 제가 그럼 자꾸 오류가 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피치가 올라와 있는 이 플라이트 어, 그러니까 트래블링 플라이트가 있는 이 꽉 찬 부분은 아,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어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는 아예 완전 거의 대부분 붙어 있기 때문에 역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결국에 혼합이 되는 높이 이걸 채널 뎁스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겁니다. 플라이트 뎁스라고도 하고 채널 뎁스라고 합니다. 채널 뎁스라고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채널 뎁스가 중요하다. 뭐 플라이트 뎁스라고 쓰셔도 제가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시어 레이트랑 보세요. 스크류가 이렇게 돌면은 얘는 가만히 있죠. 이 배럴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두 가지 면이 있으면 하나는 이 방향으로 당기고 하나는 이 방향으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 중간에 시어가 발생해서 이 고분자 유체들이 로테이션 하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어가 높아진다. 시어 레이트가 높아진다. 시어 레이트가 높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더는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피딩을 합니다. 호퍼에서 피드. 우리가 먹이를 준다는 뜻이죠. 피드. 플라스틱 먹이를 주면, 레진을 넣어주면, 상대적으로 채널 뎁스가 긴 피드 존이 있죠. 처음에는 인테이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널 뎁스가
높은 게 좋겠죠. 그러면서 점점 압축을 하면서 이 채널 뎁스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시어 레이트가 좁아지고, 물론 이 힙밴드를 통해서 온도를 높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온도를 올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라 그랬죠. 기계적으로 온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압력과 압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스크류가 어 결국 이 격벽을 넘어갈 수 없는 이상 많은 양을 여기 양이 많죠. 양이 많고 여기는 양이 적죠. 여기 뒤로 갈수록 미터리 쪽으로 가면 양이 적어집니다. 양이 적어지는데 밀어내는 양이 같으면 어 여기와 여기 사이의 높이가 결국은 이 최종의 압력을 결정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딩 존 그리고 점점 그 이 채널 뎁스가 점점 얕아지는 그 컴프레션 존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어, 최고 끝까지 도달해서 좁아진 예를 들면 이 뎁스가 피드 존에서는 컨스탄트하게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 채널 벽입니다. 여기 룻 이렇게 점점 얇아지다가 결국은 여기서 세츄레이션 돼서 멈춥니다. 여기 뎁스가 채널 뎁스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점 가팔라지는 구간. 이 세 가지 구간은 피드 존, 컴프레션 존, 트랜지션 존이라고도 하는데 컴프레션 존, 압축하는 지역, 그리고 미터링이라고 하는 말은 어, 정량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압력이 높지 않고 압력이 약하면 그 여러분들 그 케찹에서 이렇게 케찹을 짤 때 케찹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쭉쭉쭉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이유는 압력이 낮고 일정하지 않아서인데 여기서 압력을 최대한 맥시마이즈 시키면은 결국 케첩을 일렬로 이렇게 쭉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화한다. 그래서 미터링 존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채널 뎁스가 피드 존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 크고 일정합니다. 그리고 컨베잉, 물질을 수송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뉼들, 레진들이 루즈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프리히트 되고 거기에 힙밴드의 온도가 실제로 낮습니다. 압력을 낳기 때문에 기계적 온도도 낮겠지만 가열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거기 높아버리면 어, 그 그래뉼이나 그 쌀알로 그 공급되는 게 아니라 녹아가지고 그 호퍼 거기서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온도가 높으면은 그 플라스틱 레진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 치즈 녹듯이 붙어버려가지고, 어, 아싸리 높으면 쭉쭉 내려오겠지만, 어설프게 왜냐하면 호퍼는 외기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설프게 온도가 높아버리면 차라리 그 플라스틱 레진들끼리 서로 들러붙어서 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온도를 높이진 않습니다. 뒤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존에서는 이제 채널 뎁스가 서서히 좁아집니다. 여기에 목적은 멜팅과 가소화, 플라스티케이션이 있고 채널 뎁스가 gradually tapered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아까 돌아가시 보면 여기서 중간중간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서 에어 트랩 된 것들이 앞에는 압력이 높고 뒤에는 압, 미터링 존에서 압력이 높고 피드 존에서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공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공기는 뒤로 백하겠죠. 점도가 높은 물질들은 앞으로 흘러갈 거고 밀도가 낮고 가벼운 기체들은 뒤로 밀려날 겁니다. 그래서 어, 트랩드된 에어를 익스펠 쫓아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분자를 녹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빨리 녹이고 싶으면은 컴프레션 존을 짧게 만든다. 그 말은 급격하게 빨리 증발시킨다. 경사를 급격하게 한다. 그리고 천천히 녹이고 싶다. 그러면
컴프레션 존을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그걸 길게 한다. 이 길게 하고 작게 하려면 결국 L by D 레이쇼를 긴 걸 해야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제약이 더 적어진다. 미터링 존은 제가 미터링이라는 건 정량 공급이라고 그랬죠. 미터. 우리 아, 영어로 미터라는 게 1미터 그런 뜻도 있지만 정량으로 공급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멜트가 호모게나이즈 됩니다. 공기도 없이 그리고 순수한 이제 고분자 플라스틱 멜트 유체가 되는 거죠. 멜트가 플로우가 안정화됩니다. 미터링 하려면 그렇죠. 케찹이 쭉 이렇게 콘스탄트하게 나오려면 압력이 높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멜트를 미터링 할 수 있다. 정량으로 내보낼 수 있다. 어디로? 토출구로. 이 끝에 토출구가 있을 테니까 미터링 좀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뷸런스 효과가 약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빔면을 젓가락 하나로 젓는 것보다 두 개로 젓는 게 효율적인 이유듯이 TS, 트윈 스크류 익스트루더 TSU를 위해가 필요하다. SSU로는 분산 효율이 완벽하지 않다. 어, 여러분들이 유체가 흘러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밀라 플로우는 측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측류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그 차들이 유사한 속도로 가는 어떨 때입니까? 그 구간 단속 지점에서 라밀라 플로우 하죠. 구간 단속 구간에서 고속도로가 도로가 라밀라 플로우 하죠. 그러다가 구간단속 속도가 끝나면 이제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싶은 사람도 느리게 가고 차선을 막 바꾸죠. 그게 터뷸런스입니다. 혼합이 되려면 터뷸런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변학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각 소재가 구성하고 있는 각 지점들 사이에 상대적 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라밀라 플로우는 마치 공이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공이 한쪽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듯이 상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변형이 아니라서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터뷸런스가 일어나야지 와류가 발생해야지 혼합이 잘 된다. 그래서 싱글 스크류는 와류가 발생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분자 멜트가 이 피딩 존에서 미터링 존으로 흘러가면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녹느냐. 어, 배럴이 온도가 뜨겁고 이 계면 여기서 시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멜트 필름이 생깁니다. 이 배럴 주변에서 이 하얀색 레진들이 녹아서 이렇게 검은색의 액체를 만들어서 치즈가 표면부터 녹겠죠. 저기 어디냐, 음, 저기 에어프라이기에 치즈를 올린 그런 감자튀김을 올려놓으면 윗부터 조금씩 녹죠. 그럼 필름이 형성되죠. 그 치즈 가루들이 필름을 형성하듯이 필름을 형성됩니다. 그리고 필름이 많아져. 그러면 그게 풀이 됩니다. 수영장이 될 거고, 밀도 차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드라이빙 포스는 고체를 앞으로 밀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쪽 화살표인데 그렇게 되면 덜 녹은 플라스틱 솔리드들은 앞으로 치우치고 멜트들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솔리드 베드라고 하고 그리고 솔리드가 이렇게 레진들이 덜 녹아서 뭉쳐져 있는 곳을 솔리드 베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베드들이 압력과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이 솔리드 베드들이 깨져서 이렇게 알갱이들이 나눠지는 현상을 브레이크업 오브 솔리드 베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천히 미터링 존에 가면 언멜트된 이 솔리드들이 점차 녹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펠렛이 스크류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배럴 부분부터 폴리머 필름들이, 멜트 필름들이 생깁니다. 배럴의 안쪽 부분, 배럴에 힙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멜트의 양이 증가하면서 얘가 풀이 됩니다. 수영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흐르는 방향은 솔리드 베드를 형성하는데 이 레진들끼리 뭉쳐서 어떤 섬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걔는 이제 흐르는 방향 앞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밀도차라든지 어떤 이제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얘들이 깨집니다. 솔리드 베드가 크랙하고 브레이크업에서 파티큘레이트가 되고 그리고 언멜트된 파티클들이 결국에는 녹습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류의 이 앞부분,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면 이 스크류의 여기 어, 뭐라 그랬죠? 여기 나선 부분에서 요 부분이 멜트들이 차고 뒷부분은 솔리드는 흐르는 방향 앞부분에 차고 멜트는 뒷부분에 찹니다. 이 플라이트들, 이 날개에서 흐르는 방향을 앞이라고 기준했을 때 앞부분에는 솔리드 베드들이 차고 뒷부분에는 멜트 풀이 찬다. 이게 대표적인 모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피딩 존도 이 플라이트 채널 뎁스 플라이트 뎁스가 일정하고 뒤에 미터링 존에도 일정한데 여기와 여기에 그 높이 B가 압축 B가 되겠죠. 여기는 1.5배 압축한 거고 여기는 5, 2니까 2.5배 압축한 거고 그 다음에 3이 7, 3이면 3.5배 압축한 겁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보다 압력이 3.5배 높다. 여기가 1.5배 높다. 여기가 2.5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결정성, 무정형의 액체들은 TM이 없기 때문에 압축을 그리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성 고분자의 압축을 높여야지 멜팅을 완전히 녹일 수 있습니다. 무정형 고분자는 TG 이상만 되면은 혼합만 되면 충분히 플라스티사이징 효과가 일어나죠. 그리고 솔리드와 액체 사이에 부피비가 없잖아요. 부피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압축을 안 해도 되지만 결정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액체와 고체 결정과 그 결정이 녹았을 때 부피비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멜팅해서 완전히 녹지 않았을 때 결정 덩어리가 남아 있으면 제품의 디펙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알갱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 녹을 때 완전히 녹아야지 혼합도 100% 시킬 거고 나중에 알갱이가 남지 않은 상태의 제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녹여갖고 제품화 가야 되기 때문에 압축비를 높여가지고 완전히 녹인다. 그래서 요거는 어, 결정성 고분자가 압축비를 높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압축비 매우 중요하다. 싱글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볼텍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볼텍싱이 부족한 이유는 결국 흐르는 방향이 다 물론 스크류가 시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차선 변경, 고속도로의 차선 변경이 발생하겠지만 흐르는 방향이 계속 앞이기 때문에 어, 라멜라 플로우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터링 존 앞에다가 매덕 섹션이라고 하는 것을 둬가지고 베리어 섹션 혹은 매덕 섹션, 매덕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건데 인텐시브한 믹싱 그리고 디스퍼시브한 믹싱을 높이기 위해서 미터링 존 앞에다가 매덕 섹션을 둔다. 매덕 스크류는 결국 모든 차가 앞으로 가니까 차선을 바꾸더라도 앞으로 가니까 볼텍싱이 부족하니까 정지를 몇몇 차선을 정지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려지기 때문에 어, 와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 스크류는 흐름이 다 앞방향인데 이렇게 어, 지금 이런 디자인입니다. 지금
스크류가 여기에 막혀 있고 막혀 있는 옆모습인데 막혀 있고 여기끼리 뚫려 있죠. 여기끼리 뚫려 있고 여기끼리 뚫려 있습니다만 흘러가는 방향이 미로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어 가서 흘러가서 여기 막혀 여기는 막혀 있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지. 다시 여기에 여기 지금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막혀 있어 여기서 막혀 있어가지고 갔다가 내려와야 돼. 한번 내려오고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몇몇 차선이 멈춰야 돼.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중간에 차를 하나를 배리어를 만들어서 멈추게 한 다음에 일시 정지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차선들마다 속도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와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아싸리 리버스 플로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가 꺾여 있는 방향이 헬릭스죠. 헬릭스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방향을 몇 개 넣어주면은 가다가 물론 이 헬릭스 방향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대세기 때문에 앞으로 미는 힘이 훨씬 강하겠지만 중간에 몇 개 정도 영역에서 뒤로 가는 리버스 스크류를 조금 넣어주면 가다가 한번 멈췄다가 차들이 한번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기 때문에 볼텍싱을 만들어서 와류를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와류를 형성하는 방법 두 가지 머덕 스크류, 두 번째 이제 리버스 스크류를 통해서 백플로우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와를 발생시켜서 싱글 스크류의 디스퍼시브한 믹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싱글 스크류의 어, 아까 한 사이클이 뭐라 그랬죠? 에, 피딩 존, 컴프레싱 존, 미터링 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면 에스펙트 레이쇼, L 바이 D 레이쇼가 계속 길어지면은 그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릴 수가 있어. 그러면 압력이 처음에 낮았다가 점점 높아져서 절정이 일어나서 미터링 존이 됐다가 그럼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에 빈 공기들이 어디로 가? 압력이 높은 미터링 존이 뒤로 밀어내가지고 어, 고, 폴리머 멜트만 가고 밀도가 낮은 공기들은 뒤로 밀려나서 벤트 저기 토퍼 뒤로 갑니다. 호퍼 뒤로 밀려나 버리죠. 이걸 멀티 스테이지로 하면 올렸다가 다시 그 컴프레션 존을 다시 낮춰가지고 그 채널 뎁스를 다시 증가시키면 압력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진공을 뺄 수가 있어. 진공을 빼면 여기에 있는 잔존되어 있는 그러한 유기용매들까지 빨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예전에 모 기업과 연구했을 때 여기서 중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축합중압에서 물을 빼는 거죠. 물을 그냥 물리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사슬과 사슬 사이를 이으면서 축중압을 통해서 체인엔드가 빠지면서 물이나 메탄올이 발생할 텐데 여기서 저는 분자량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멀티존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러분 트레드밀 저기 그 러닝머신을 하면 천천히 달리다가 빨리 달렸다가 천천히 달렸다 빨리 달렸다 할 수 있는데 압력을 낮췄다가 높였다 할 때 높였다가 다시 낮췄을 때 거기에 진공을 걸 수가 있어. 물이나 어떤 유기용매에 진공을 잡으면 유기용매는 쭉 빨려 나가겠지만 고분자 벨트는 꿀 같은 거거든. 그 진공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이 고분자 벨트들이 딸려가진 않아. 거기에 장전되어 있는 유기용매들만 빨려 들어가겠죠. 그것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압력 변화로 다양한 멀티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운동 프로그램, 러닝머신 프로그램을 짜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공기도 뺄 수 있고 그리고 베큐um 존에서 우리가 뭐도 할 수 있을까요? B 고분자를 넣을 수 있지. 그럼 또 B 고분자를 섞을 수 있겠죠. 여기에
고분자 B도 섞을 수 있고, 폴리머 B도 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색소를 여기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빨간색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노란색 넣을 수 있고,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파란색 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혼합도 할 수 있고, 진공도 땡길 수 있고, 왜냐하면, 어,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질을 못 넣치면 다시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 압력 높은 데서 구멍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여기 미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면 거기로 쭉 고분자가 튀어나오겠죠. 압력이 높아가지고. 압력이 낮은 상태에 구멍을 내야지, 여기 있는, 녹아있는 액체들이 쭉, 케찹 싸듯이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기 베큐um 잡는 존이 있어야지 이제 플라스틱을 더 집어넣거나 색소를 더 집어넣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아까 말한 그 멀티 스테이지를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다시 피딩 존 같은 걸 만들어서 압력을 떨어뜨린다. 즉, 채널 뎁스를 중간중간에 높여주고 거기에서 진공을 빤다든지 다른 물질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